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대한경제연구소의 김동완입니다. 글쎄 오늘 아침부터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전 과제인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노동개혁인데요. 이 심각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임금 피크제 꼭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세법 개정안의 캐치프레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려주겠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2부 첫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는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고요. 4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연결해서 이번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생생경제 베처앤 디프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증시 이와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상황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013.29 마이너스 16.4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47.74 플러스 6.4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엇갈렸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한 반면에 기관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1,500억대의 매도를 퍼부었고요. 네. 코스닥에서 반대로 730억대의 매수를 강력하게 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에 견인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4대 국정개혁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사실 내수 부양 의지라든지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코스닥에 대해서 오히려 좀 투자를 강화하는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뉴스화가 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서부터 선물 매도요? 네, 선물 매도에서 비롯되면서 대형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 국가인데 일단 자동차 섹터하고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무너지면서 지수가 네. 오늘 또 강력하게 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좀 코스닥과 좀 친화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도 좀 강하게 뭐 대형주들보다는 좀 중소형주라든지 4대 이제 구조개혁 관련된 대통령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또 중소기업들이 더 강하게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히려 코스닥 쪽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박진희 부장께서 오늘 눈에 띄었던 움직임을 보였던 업종이나 종목도 좀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사실 시장에서 본다라면은 답은 그냥 코스닥의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하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네. 낙폭과대 섹터들의 강세가 가장 돋보였던 하루였었습니다. 뭐 네. 그동안 뭐 물론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지 헬스케어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시장을 좀 리딩했던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와 반대로 시장에서 버려졌던 IT 부품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온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네, 오늘 사실 뭐 파트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뭐 그다음에 아모텍 이런 부품류들이 좀 강하게 올라온 게 눈에 띄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을 찾는다라면 일단 핀테크 관련주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카카오라든지 뭐 NHN 엔터라든지 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랐고요. 더 강하게 오른 종목을 찾자라면은 일단은 결제주입니다. 어제는 예. 한국 사이버 결제가 강하게 올랐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뜨면서 KD 이니시스가 상당히 급등을 보였고 네. 이제 결제주들과 핀테크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보안 관련 섹터들, 뭐 K사인이라든지 뭐 라운시큐어 같은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뭐 다들 하반기에는 핀테크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전자결제라든지 이 뭐
보안 이런 쪽에서 좀 두드러진 흐름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게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았나 싶고요. 뭐 반대로 뭐 하락 쪽에서 큰 특징을 잡아본다라면은 반도체 쪽인데요. 최근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론과 인텔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네. 최근에 급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하이닉스는 증설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이런 증설된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다 공장에 돌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물량 부담으로 좀 다가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중동 국가들이 대량 증설을 하면서 그때부터 또 이제 불행이 시작됐듯이 또 이제 반도체도 지금 증설을 한 부분들이 다시 오히려 좀 공급에 대한 부담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주가에 계속 강하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내일 전략도 간단하게 좀 세워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관이 거래소를 피하고 계속 코스닥 쪽을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형주들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특히 좀 종목군들, 좀 낙폭과에 대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라든지 실적이 좀 예상외로 좀 네.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지목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소나 코스닥 쪽에서 좀 총체적으로 강한 종목 섹터라면 네. 1인 가구에 좀 집중되어 있는 식재료라든지 반조리 업체들, 그런 업체들 좀 꾸준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장 에너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재료가 있거나 실적이 좋은 업체 위주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유원타증권의 선능력 지점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봐야죠. 오늘은 VIP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경제 뉴스 부탁드리면서 오늘 더위 또 예. 날씨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 문자까지 발송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다 오전에 한 10시 좀 넘어서 다 크게 왔던데요. 네. 오늘부터 폭염이 절정을 이뤘기 때문에 엄청 덥더라고요. 예, 예. 30도 초반에 머물렀던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네. 올라갔고 폭염주의보가 내졌습니다. 지난달 11월 27일 만인데 네. 충청 이남 지방, 특히 영남 지방, 대구라든지 이런 쪽 경북 이쪽은 35도 대부분 넘고 있고 영남 일부는 40도 육박하고 40도요? 38도, 39도 이 정도 되는데요. 아이고, 체감은 네. 40도가 넘겠죠. 네. 이렇게 육박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재난 안내 문자는 받으셨겠지만 네.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농사일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충분히 물을 드시고 네. 노약자들을 좀 잘 보살펴야 된다. 이런 정도.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보도에도 봤습니다만은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 이 무더위에 예. 일하시다가 하여튼 굉장히 좀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많던데요. 예, 예. 자, 도시에 사는 저희들이야 에어컨 키면 되지만 이게 사실 비용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 비용도 좀 아끼면서 조금 시원하게 지낼 수 예.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 아주 완벽하진 않겠지만, 네. 더 좀 전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인데요. 에어컨을 좀 덜 사용하더라도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좀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인데, 네. 블라인드는 보통 유리창 안에 보통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창문 밖에 설치를 하면, 이 초기에 열이 차단돼가지고 방안 온도를 좀 더 낮출 수 있고, 네. 냉장고 정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냉장고에서는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하는데요. 냉장실은 최대한 비우고, 냉동실을 좀 채우는 쪽으로 하셔가지고 열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선풍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낮 동안은 이제 선풍기를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위에 더운 공기와 아래에 찬 공기가 섞이게 하고 밤에는 이제 선풍기를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네. 실내 더운 공기는 바깥으로 빼고 바깥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풍기 뒤쪽에 얼음팩을 놓아두면은 이제 얼음에서 나오는 한기가 바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예,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죠. 예, 예. 저도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제가 어제 우연한 게 한강 둔치에 나가봤는데요. 집에 에어컨 바람보다 그게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예, 시원한 곳을 찾는 것도 예, 오늘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더위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예, 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예.
택배 기사님들 예. 큰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예. 입구에서 차량 못 예. 들어가게 하고 걸어서 물건 배달하는 사례들이 예. 있다 그래요.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예. 택배 차량이 아파트 입구에서 멈추어지는 그런 모습들 가끔씩 보실 겁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차량을 내려가지고 이제 물건을 수레에 싣고 이제 다니시게 되는데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이제 물론 그러게요. 이제 그 아파트 주민이나 단지에서도 이윤이 있습니다. 동과 동 사이 지상 공간이 공원처럼 조성돼 가지고 네. 이제 아이들이 혹시나 이제 택배 운전 기사 이런 분들에게 차량 때문에 다칠 수 있지 사고 위험이 않겠느냐 있다. 이런 것을 좀 우려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이게 원래는 그 과거 뭐 타워 팰리스 같은 이런 고급 주상복합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일반 아파트 단지로도 확산되는 경향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택배 회사들에서는 좀 이런 것에서 좀 불만스러운 목소리죠. 왜냐면 택배 기사가 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뭐 노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걸어서 배송하라는 아파트 물건은 반송하기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대안도 모색되고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을 이제 고용해서 아파트 입구에서 각 가정까지 배송하도록 하는 실버 택배제가 좀 있고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는 가구도 그러니까 아파트도 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택배 기사분들은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래도 이제 자기 앞까지 집 앞까지 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택배를 이용하는 건데 조금 더 양보하는 그런 서로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융통성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더위에라면 예. 다소 좀 융통성 있게 아파트 예. 단지 내에서도 좀 운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더위 얘기 이런 정도 해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담화했잖아요. 예. 노동개혁의 중요성 다시 예. 한번 강조를 했는데 예. 역시 청년 실업 등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의식한 그 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그래서 고용 사정, 청년들, 청년 실업 문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예. 그 배경 같은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부터 보면은 네. 노동 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청년들의 이런 절망이라든지 비정규직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다. 노동 개혁이 없이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 뭐 공무원 임금 체계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개편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대기업을 특히 청년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 사정들에 대한 뭐 이런 일종의 통계인데 별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116만 명 이렇게 달하는데 최근 청년 취업 현황을 봤는데 대기업 고용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6월 기준 직업이 있는 청년이 393만 정도 됐는데 예. 지난해보다 8만 6천 명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300인 이상 규모 대규모라고 대기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곳들 사정은 좀 다른데 예. 2013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 소폭 오르는가 했는데 올 들어 다시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거죠. 전문가들은 이제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 보니까 대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뭐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 고용을 흡수하는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고용이 줄고 직원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이제 청년들은 청년대로 힘들고 기업 경쟁력대로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뭐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눈높이를 확 낮춰서 중소기업도 가고 뭐 그냥 자영업 쪽으로도 가고 이러면 청년 실업률 낮아질 텐데 글쎄요. 저희 기성세들이 그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하는 건 솔직히 좀 미안한 감이 좀 들더군요. 네. 워낙 또 임금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요. 한번 시작을 한 곳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기가 또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눈높이를 뭐 쉽게 낮출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예, 어쨌든 뭐 이 청년 실업 문제 이 세대를 떠나서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요. 예. 그리고 세법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여기 눈에 띄는 게 종교인 과세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종교인 과세라는 게 사실 몇 년 동안 꾸준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좀 진일보한 그런 접근이 나왔는데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게 골자입니다.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나온 내용인데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소득세 법에서 다루려고 했던 건데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쟁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제 개편안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타 소득이라는 그 항목 중에서 종교인 소득을 종교소득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 과세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종교인은 뭐 직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뭐
뭐 성직이다 이래가지고 네. 다르게 대우가 있거나 이런 건데 정부 전체의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수도 감안을 해서 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세제 개편안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 당정이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문제점이 드러나는 건데요. 새누리당이 이제 여당인데 정부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접근한 겁니다. 사실 원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건데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김종원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를 가진 뒤에 당정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이 문제가 올해 정기국회로 넘어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안으로 뭐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뭐 증권 거래세 인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세는 낮추되 뭐 거래를 늘려서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종교인 과세가 궁극적으로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미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예, 그런 국회만 가면 어쨌든 종교인 과세 문제는 용두사미가 되어 왔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제주 관광 여름 휴가철인데 내국인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주를 찾는 것들은 조금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 사정은 어떤가요? 그게 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메르스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를 많이 찾는 분들은 중국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좀 회복세를 못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4만 명 정도의 내국인 분들이 찾아가지고 지난 1일 기준으로 하면은 1일 최고치인 43,900명이 제주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국인 관광객 최고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호텔 객실 가동률이 높아지고 렌터카 예약률도 90%를 웃돌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예년에 20%밖에 안 되는 건데요. 이달 들어서 하루 3, 4천 명 수준인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12,000~13,000명이었는데 뭐 20% 정도, 뭐 30% 정도밖에 그치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중국인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업가 큰 타격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메르스 여파 최근에 뭐 중동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이런 걸 좀 지나고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약 취소 사태의 후유증이 뭐 한두 달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그 계좌 이동제라고 하죠. 통장 개설한 다음에 서비스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참 옮기기 힘들었는데 이게 10월부터 시행된다고요? 계좌 이동제라는 게 이제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한 곳으로 다른 은행으로 옮겼을 때 기존의 계좌에 연동되어 있던 자동이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통신비라든지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하는 옮겨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고 싶을 때 개별 통신사 이런 것들 다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편하게 새로 이동 계정이체를 일일이 설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 입증분식 예금 계좌 수를 보면 2억 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든 돈이 419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를 보면은 26억 건인데 이것들 때문에 은행들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는 고객들이 은행들한테 대접 좀 받겠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은행들이 이제 앞다퉈서 이제 새로운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겁니다. 부대금리를 좀 준다든지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게 대표적인데 다른 상품에 이제 주거래 거래 고객 이런 우대 조항을 붙인다거나 장기 고객 유치 전략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객 유치에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외국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영국에서 이제 계좌 이동제가 실시가 됐는데 바클레이즈 같은 대형 은행에서는 고객이 확 빠져나가고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던 중소형 은행 쪽으로는 고객 유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했던 이제 연간 계좌 이동 횟수가 175만 건인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옮겨온다면 은행권의 지각 변동 이런 것들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사회초년병 때 월급 계좌 같은 거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옮겨보고 싶어도 뭐 워낙 연결 계좌들이 많아가지고 못 옮겼는데 저도 10월 되면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와 뉴스 점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계약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한 말인데요.
정부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잠시 후 2부에서요.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논란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그 가운데 몇 분 추첨해서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실 때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광고 들으시고 생생경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영수 좀 버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며칠 만에 구했어요? 방학 때는 자리가 없어서 한 5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그때서야 구하게 된 것 같아요. 친구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자애들은 거의 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주유소나 배달 알바 이런 거 많이 해요. 실례지만 시급은 얼마 받고 계세요? 5,580원이요. 월급 받으면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학교 다니느라 배우지 못했던 영어 공부라든지 그런 거 배우고 싶어요. 지금 하는 일하고 앞으로 좀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하고 연관이 있어요, 혹시? 이거랑 아예 상관없는 일을 할 건데 일단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취업을 언젠가 하실 텐데 정부나 좀 기업에게 바라는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취직을 하려면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자격증 딸 것도 많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최저시급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급여 못 받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우 같은 것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죠. 정책 추진에 힘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임금 피크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권순원 교수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숙명여대 권순원입니다. 예,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경영학부입니다. 경영학부. 네네. 네. 숙명여대 경영학부의 권순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임금 피크제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의 대립은 여전히 좀 팽팽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 노동시장 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그랬고, 네. 지금도 어떤 핵심적인 노사 간 갈등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노동계에서는 정년을 60세까지 이미 보장받은 상태에서 예.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 피크제를 수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정년이 이미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기존의 임금 체계 하에서 정년 연장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는 임금 피크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반면에 정부는 이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양자 사이의 이런 갈등이 빨리 접점을 찾아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갈등의 비용이 그대로 이제 고용이나 또는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빨리 접점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마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먼저 임금 피크제 하겠다. 그래서 8천여 개 청년 일자리 만들고 금년 중으로 어쨌든 전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 이런 의지 밝혔고요. 네. 임금 피크제 또 보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이 316군데나 되는데 이게 도입한 데가 11곳 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한데 이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우선 적용 대상으로서 공공기관을 제1의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 제도의 어떤 확산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소수만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 개의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노사 간의 이제 그 교섭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적절한 임금 피크제 방법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임금 피크제의 제1번 적용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 공공기관들이 노사가 어쨌든 합의하에 노동계도 막연하게 어떤 임금 삭감을 이유로 해가지고 반대할 것이 아니고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중고령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고령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임금 피크제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가 있고 노동계도 일단 지금까지의 반대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하면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선도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반대만 하다 보면 어쨌든 공공기관의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의 주도와 또는 정부의 계획하에 임금 피크제가 강행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렇게 되면 노동계가 의도하는 바에 이 결과를 얻기도 사실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모색하는 것이 노동계 입장에서 봐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쪽이 어쨌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테이블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자,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어쨌든 이게 청년들과 이 노장년층과의 계층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노동계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임금 피크제를 하더라도 청년 취업, 청년 고용이 바로 늘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런 논의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도의 취지는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맞춰져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게 이제 계속 홍보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면 청년 고용이 늘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예. 사실은 그 인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정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저는 그 두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인과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청년 고용이 늘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임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지금 조건에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네. 그래서 제가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하려면 차라리 청년 고용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 더불어서 동반되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밀어붙였다가는 나중에 청년 고용도 별로 안 늘고 임금 피크제만 했다. 이런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논의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네.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년 고용 정책들을 별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임금 피크제가 마치 이게 이제 이 무소불위의 수단처럼 네.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또는 이제 논리적 차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청년 고용을 기대하기는 이게 어렵다. 오히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기대하는 청년 고용의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죠. 따라서 임금 피크제만을 청년 고용의 이 정책적 수단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별도의 청년 고용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런 게. 어찌됐든, 지난번에 이 경제유관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이 장관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단체장들하고 모여가지고 청년고용 대책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해가지고 8,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디딤돌, 취업, 활성화하겠다. 산학, 간의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안이 됐는데 저는 어찌됐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일단 좀 강제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한시적 조치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청년 고용 할당제. 이미 공공기관은 청년 고용을 매년 3% 이상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공공 부분의 청년 고용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적용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법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공공 부분이 하도록 요구를 하고 나아가서 민간 부분에도 이런 청년 고용 할당제를 청년 고용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 시기를 전제하면서 청년 고용 할당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의 경영 성과들이 전부 이제 서울로 집중되고 중앙으로 집중돼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부가 가치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투자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그 결과로서 지역의 고용이 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이 기업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학과 기업이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지금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실제로 중견 중소기업 유망한 일자리들이 청년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이 청년 고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일이 많네요. 그렇죠. 자,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이슈가 되는 게요. 이 임금 피크제가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는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리해고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또 노동계에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찌됐든 지금 임금체계, 저는 궁극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지금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네. 현재의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네.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문제나 또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의 격차 문제나 네.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고 네. 임금체계 개편을 당장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의 한시적 수단으로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하지 않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임금 부담을 명예퇴직이나 또는 각종 다양한 퇴출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그 비용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오히려 교수님 말씀은 정리하자면 임금 피크제를 유보하거나 계속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노동 현장에서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가 일반화될 염려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 어떻게 하죠? 지금 그 임금 피크제에서 더 여쭤보고 싶은 말씀도 많고 듣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저희 시간 관계상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경영학부의 권순원 교수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과 트렌드를 분석하고요.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죠. 요즘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품 개발과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품 개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동안 제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 개발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시장에 선보이는 신제품의 40%가 실패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실패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반영하는 것이 제품 개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전문가 견해 중심으로 제품을 개선하거나 개발만 했다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능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제품이 혁신이 필요한지를 찾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성공한 사업가는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고 실패한 사업가는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 같은 큰 이제 그 자료라든지 뭐 원천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또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품 개발에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요. 먼저 이제 SNS나 인터넷상에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다 보면 여론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요구나 성향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많이 거론되는 문제점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제품에서도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제품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기획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구매율도 높이고 충성도도 높이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그 전문가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놓쳤던 시장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제품을 개선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요. 그 쌍둥이 칼로 유명한 henkel이 있습니다. 네, 독일 업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henkel은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 칼의 매출 부진의 원인을 찾아냈는데요. 예. 그 소셜상에 남겨져 있는 이 칼의 냄새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칼하고 냄새 사이의 연관관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였는데요. 예, 그래서 henkel은 이를 바탕으로 금속 냄새는 줄이고 음식 냄새가 칼에 배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매출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우린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그 최근에 유한 킴벌리에서 그 여름 한정판으로 기저귀를 출시를 했고요. 네. 이 기저귀가 예상 매출을 200% 초과 달성하면서 그 매진까지도 이루어지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82%가 여름용 기저귀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아기들의 발진하고 땀띠 고민이 가장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통기성 소재와 가볍고 얇은 두께가 여름철에 가장 필요한 제품의 특성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적극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기들 말 못한다고 사시사철 똑같은 기저귀 채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먹고 뭐 또 이런 먹거리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가장 밀접한 그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데 식품업계도 이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예, 식품업계에서 빅데이터를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업체로는 이제 CJ 제일제당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트렌드 전략팀을 만들어서 블로그하고 SNS 정보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이 관심 있는지를 파악하고 신제품을 만들고 또 홍보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편의점 CU에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 이제 대용량 요구르트가 필요하다라는 게 판단이 돼서 대용량 요구르트를 만들었고요. 이게 기획돼서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이 해당 편의점 요구르트 판매 1위 그리고 매출 10% 증가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년간의 음료 매출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구르트의 주 소비층이 20, 30대 여성이고 또 이들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서 마시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용량 요구르트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취득하기도 조금 용이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마케팅할 때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갤럭시 6 내놨었잖아요. 예. 이럴 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또 분석해서 제품을 만들고 해야 될 텐데 이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삼성에서 8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갤럭시 S6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나요? 예, 이제 스마트폰을 삼성전자에서 개발을 하면서 네. 전 세계에 이제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8천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디자인과 어떤 기능을 주로 원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걸 제품 개발에 활용을 했고요. 네. 또한 이제 이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업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기능이나 어떤 설정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제조사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기능이 오히려 소비자한테는 전혀 필요 없거나 과잉 성능이라는 것도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전자제품에서도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8천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갤럭시 6를 만들었다는데 기대보다 그 판매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데이터도 그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용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삼성전자가 좀 화이팅해서 우리 경제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마는 자. 그래도 이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그 시청률을 기록하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이런 네. 쪽에도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쪽의 사례도 하나 짚어주시죠.
예, 그 미국의 최대 미디어 컨텐츠 기업인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도 이제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온라인으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미국 최대의 미디어 기업인데요. 네. 그동안은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만 하다가 이런 그 컨텐츠 이용 기록을 가지고 분석해서 직접 이제 컨텐츠 제작까지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보는 기록, 그다음에 이용자 평가, 그다음에 검색 기록, 뭐 시청 형태, 영상물의 특징, 관련된 소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선호하는 장르 그리고 출연 배우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만들었고요. 이걸 제작해서 제작하고 나서 1분기 만에 이제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가 300만 명 늘고 연매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무한도전에서도 빅데이터로 이제 식스맨 후보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등 광고나 프로그램들에서 출연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호감도와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냥 광희를 그냥 뽑은 게 아니군요. 식스맨에서 무한도전에서요. 예, 빅데이터도 이제 일부 이제 활용이 됐습니다. 그 부장님하고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생활에 정말 이 데이터, 특별히 빅데이터라는 게 정말 간섭을 안 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2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은퇴솔루션 순서가 마련돼 있죠. 이 순서에서는요. 나이 차이가 솔찬히 나는 황혼의 부부의 경우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솔루션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4시 뉴스 들으시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